이때까지만 해도 스티브 잡스는 이날의 파티가 애플의 미래를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이제 막 걷기 시작할 때부터 유아용 침대를 분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는 9살 때 형이 준 드라이버로 아버지의 전동 공구를 분해하면서 놀았어요. 델사를 창립한 마이클 델은 16번째 생일에 선물로 받은 애플2를 켜보지도 않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가져가서 조립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실리콘밸리에 있는 거의 대다수의 혁신가들은 역설계 접근법의 기질을 타고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설계 접근법이란 무엇일까요? 호기심이 가는 대상을 체계적으로 분해하고 그 내부 원리를 알아내서 중요한 통찰력을 뽑아내는 접근법을 말합니다. 이 접근법은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IT 분야에서 꽃을 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민첩한 정보 수집 그리고 학습이 필수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IT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접근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고용주가 뛰어난 인재를 발견하고 채용하기가 더 쉬워졌으며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더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진 자의 전략을 순식간에 내 것으로 만드는 기술, 역설계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05년 어느 날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잡스는 빌 게이츠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엔지니어의 아내와 오랜 친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스티브 잡스는 이날의 파티가 애플의 미래를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생일의 주인공이었던 엔지니어는 빌 게이츠에게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현재 진행 중이던 태블릿 PC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늘어놓았어요. 이것은 컴퓨터 세계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어필했습니다. 태블릿의 세련된 디자인, 실용성, 그리고 간편한 휴대성을 끊임없이 강조했고 특히 태블릿에 딸려있는 스타일러스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때 스티브 잡스는 적당히 동조하면서 분위기를 맞췄지만 머릿속으로는 조용히 아이디어를 흡수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잡스는 직원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는 태블릿을 만들 겁니다. 하지만 키보드나 스타일러스가 딸려있으면 안 됩니다. 잡스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대로 모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훨씬 더 뛰어난 제품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6개월 뒤에 그들은 스타일러스가 아닌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해서 입력하는 태블릿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잡스는 이것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태블릿을 개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보다는 이 기술을 다른 프로젝트에 적용할 거예요. 직원들은 당황스러워했고 그렇게 태블릿 프로젝트는 무기한 보류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회사로 만들어줄 새 제품을 공개하게 돼요. An iPod, a phone. Are you getting it?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우리는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라는 인물을 볼 때 그들의 개성과 결점, 천재성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경쟁 대상이었던 그들이 서로가 개발한 기술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그것을 새로운 제품 개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역설계 접근법은 IT 업계뿐만 아니라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학계의 거장, 유명한 셰프, 전설적인 코미디언, 최고의 스포츠팀 모두 이 접근법을 사용해서 그들의 프로젝트를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역설계를 우리의 인생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알고리즘이란 단어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알고리즘 기술은 신속하게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에요. 이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하고 파악하는데 아주 뛰어납니다. 역설계는 이 알고리즘처럼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패턴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지금부터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수집하기.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분석이 아니라 수집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돼요. 뛰어난 작가와 음악가 그리고 디자이너의 습관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거장이 아니라 수집가로 생각해요.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을 보면 이름을 날리기 훨씬 전부터 자신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작품을 수집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앤디 워홀은 미술품을, 데이비드 보어는 음반을, 줄리아 차일드는 요리책을 모았어요. 닥치는 대로 영화를 보던 쿠엔틴 타란티노는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영화를 추천했습니다. 그는 비디오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영화를 볼 수 있었죠.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보유한 장서가 9,000권이 넘었고 해마다 200여 권씩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사례를 모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최고에 이르기 위한 첫 단계는 최고에 이른 이들의 작품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례를 끊임없이 접하고 경험하다 보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력이 쌓이게 됩니다. 그 후에는 의식적으로 애쓰지 않아도,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돼요. 이것을 인지심리학에서는 암묵적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한 분야의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는 것의 이점은 다양한 크리에이텀의 장점 요소를 새로운 방법으로 조합할 수 있고, 이것을 토대로 나만의 스페셜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있어요. 역설계의 시작은 분석이 아니라 수집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다른 그림 찾기. 훌륭한 사례들을 모은 다음에는 그것들이 왜 탁월한지 그 이유를 알아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특정 사례와 다른 사례를 구분짓는 요소들을 탐색해봐야 해요. 이때 우리는 다른 그림 찾기 기법을 통해서 성공의 특성을 알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우연히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뜬 화면을 보자마자 마음이 끌리고 어느새 무료 뉴스레터를 받아보기 위해서 회원으로 등록하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고 정신을 차린 뒤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 원래 이런 거 잘 신청 안 하는데 왜 이 사이트에 끌리는 걸까?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역설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때 다른 그림 찾기 기법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요. 이 사이트가 매력적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 사이트가 매력적인 이유가 뭘까? 내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뭘까? 현재 내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들이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문 그 자체보다는 뛰어난 결과물을 만났을 때 이것이 왜 훌륭한가를 이해하고 해부하려고 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경영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와 같은 혁신적 경영자의 가장 큰 차이는 성격이 아니라 행동 방식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 방식을 가진 경영자들은 호기심에 이끌려서 행동하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해요. 그들은 넓은 시야의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뭘까? 와 같은 질문 말이죠. 그리고 만일을 가정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리가 사용하는 현금 시스템을 없앤다면 어떻게 될까? 와 같은 질문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캐내려고 했어요. 고객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와 같은 질문이에요. 훌륭한 많은 사례를 이미 수집했다면 이러한 다른 그림 찾기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뛰어난 이유를 비교, 대조해보고 철저히 분해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줌 아웃 전략.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이 다른 그림 찾기 기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1950년 초반 프로 미식축구 뉴욕 자이언츠 팀의 사무국장 웰링턴 마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즉석 카메라인 폴라로이드 카메라였어요. 이 제품에 반한 마라는 일터에도 이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이 제품을 팀의 코치에게 보여줬고 코치는 기가 막힌 작전을 떠올렸어요. 그는 마라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사진기를 들고 상대방 팀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관중석 제일 높은 층에서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상대팀의 포메이션을 몰래 찍어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달한 정보는 경기의 승리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넓은 시야에서 찍은 사진은 가까이에서 보이지 않는 정보를 가져다 줬고 이것은 팀의 연승 행진으로 이어졌어요. 뒤로 물러나서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경기장 전체를 조망하는 것만큼 상대방의 작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역설계에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대상이 있을 겁니다. 가까이에서 대상을 봤을 때는 보이지 않던 패턴이 줌 아웃 기법을 통해서 멀리서 바라보면 그제서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우리는 글쓰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중학교 수준의 글쓰기 수업에서는 개요 작성을 반드시 가르칩니다. 글쓰기를 시작하기 전에 각 부분에서 다룰 주요 논지를 정리하고 글의 전체적인 그림을 짜는 과정이죠. 하지만 역방향 개요 작성은 이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심리학 논문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허구한 날 도서관이나 카페에 앉아서 깜빡거리는 커서를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겨있는 시간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전략을 바꿔서 굉장히 존경하는 저명한 심리학자의 논문을 우선 읽어보는 거예요. 논문 하나를 꼼꼼히 읽은 후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논문도 똑같이 집중해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논문까지 읽다 보면 일정한 패턴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도입부에서는 놀라운 통계 자료나 새로운 이야기로 독자의 관심을 끌어당긴다.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 후에 기존 연구 결과들을 검토하고 인상적인 문체로 자신의 논지를 기술하는 등의 패턴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패턴을 발견했다면 역방향 개요 작성을 통해서 순식간에 개요를 짜고 나만의 논문을 시작할 수 있게 돼요. 즉 뒤로 물러나 먼 발치에서 큰 그림을 본 뒤에 패턴을 발견하고 나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적용해보는 거예요. 이러한 줌 아웃 기법을 활용해서 역설계를 시도해보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수치화 작업. 병원에서는 항상 특정 항목을 측정하고 수치화합니다. 체온, 몸무게, 혈압, 심박수 등등 많은 것을 측정하고 의사는 이것을 토대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죠. 이러한 수치가 유용한 이유는 환자들을 표준화하고 수치를 비교해서 환자들에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없는지를 비교적 쉽게 살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치화의 힘이에요. 중요한 특성을 숫자로 표현하면 비교가 정말 쉬워집니다. 영감받은 강의, 따라하고 싶은 강의를 분석할 때에도 이 수치화 작업은 역설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테드 최고 조회수인 7천만 조회수를 기록한 강연 학교가 창의성을 죽이는가는 창의성 전문가이자 교육가 켄 로빈슨의 2006년 강연입니다. 그의 강연은 청중을 사로잡았고 강연 내내 청중을 몰입시켰어요. 어떻게 그의 강연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강연을 수치화하여 역설계한 결과 그 비결을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수치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목록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강연 시간, 단어의 개수, 긴장감 고조 장치나 질문의 횟수, 농담의 횟수, 내용의 전달 속도, 바디랭귀지, 슬라이드 개수 등등이 있습니다. 로빈슨의 강연을 분석하다 보면 눈에 띄는 항목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 중에 첫 번째는 농담의 횟수입니다. 20분도 안 되는 강연에 농담이 40회나 나와요. 이것은 청중들이 대략 1분에 2번씩 웃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정말 반전이었어요. 왜냐면 로빈슨은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교수이자 교육가였지만 그는 마치 스탠드업 코미디언처럼 강연을 진행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눈에 띄었던 것은 질문의 횟수입니다. 그는 총 25번의 질문을 던졌는데 이것은 1분당 1회 이상의 질문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청중을 끌어당기고 집중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세 번째로 주목한 것은 그가 사용한 통계 수치입니다. 20분 가까운 강연에서 그는 통계 데이터를 딱 한 번 사용했어요. 반면에 그가 사용한 이야기와 일화는 35%를 차지했어요. 이를 통해서 강연의 흡입력은 통계가 아닌 스토리텔링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특정 항목들을 수치화하면 강연이 지닌 독특한 흡입력 그리고 그 이유와 패턴이 효과적으로 눈에 들어올 거예요. 강연을 그냥 보기만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이렇게 수치화를 통해 역설계를 해본다면 강연의 성공 요인을 더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론 프리드먼의 역설계라는 책을 참고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봤어요. 가진 자의 전략을 가장 빠르게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최대한 많은 데이터 수집하기. 두 번째, 다른 그림 찾기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비교하기. 세 번째, 줌아웃 기법으로 큰 그림을 그려보기. 네 번째, 수치화해서 비교하기. 저는 이 역설계라는 생소한 용어를 이렇게 이해해 봤습니다. 한 분야의 훌륭한 사례들을 수집하고 이 자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해보고 빠르게 일정한 패턴을 파악하는 것, 그 패턴의 핵심적인 성공 요소를 찾아내서 나의 프로젝트에 철저히 적용하는 접근법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좀 더 세분화된 벤치마킹 기법이 아닌가 싶어요.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네 번째, 수치화 기법이었습니다. 저는 숫자에 좀 약해서 사실 머리 아픈 분석을 꺼리고 감정을 다루는 부분에서 성공 포인트를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숫자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 정도는 아니어도 수치화해서 측정해보는 습관은 조금씩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나요? 오늘도 역설계를 통해서 경쟁자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